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의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젊은 정치인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 부대변인,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윤미향 당선인 논란부터 이야기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 두 분은 이 할머니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이준석 최고, 현장에 있었다고요? 저는 마침 대구에 일정이 있어서 갔는데 2시에 기자회견이 있다 그래서 그냥 참관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용수 할머니의 증언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접하고 있었지만은 가장 궁금했던 거는 실제로 이용수 할머니가 어떤 톤으로 어떤 심정으로 이걸 전달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는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진실된 모습이었다. 그리고 혹자가 제기하는 것처럼 누가 할머니에게 뭔가 대신 써주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종하고 있다 이런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유롭게 발언하고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사람도 없었고 조언을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억측일 것이다. 저는 현장에 가봤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예. 극우 시민단체 사람들이 할머니 옆에 있었다, 경호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게 누군지 밝혀야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극우 시민단체라 하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 도움을 주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다라고 밝힌 분도 있고, 그러니까 당비를 내는 이제 책임당원이라는 얘기를 하신 분도 있고, 거기에 계신 분들 중에 보면은 과거에 대구시장 임대윤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셨다는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캠프인지 지지자 정도 성격으로 계셨던 분도 있어가지고, 저는 어떤 당파색이 들어간 어떤 기자회견은 저는 아니었다. 이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이경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대구에 있었던 건 아니고 방송으로 좀 봤는데요. 네. 그걸 보면서 솔직히 어떻게 표현할 수 없게끔 마음이 참 많이 답답하고 좀 생각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좀 그 할머니의 여러 가지 그 본질이 흐려지는 소모적인 것들은 지금은 좀 잠시 다루는 걸 미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우선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모금의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가, 두 번째로는 윤미향 국회의원, 그러니까 당선인이 사리 사욕을 채우기 이 의미함이라고 이제 규정을 했는데요. 그거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솔직히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는 피해의 아픔을 온전히 몸으로 겪은 여성 인권 운동가임은 분명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윤미향 당선인조차도 30년 전에요. 거의 20대 젊은 여성이 그 당시 사회적으로 관심 바뀌었던 할머니들을 찾아내서 홀로 고통과 상처에서 조금씩 빠져나오게 도와준 분임은 저는 확실히 맞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바탕을 배경으로 또 이걸 잊지 말고요. 또 할머니가, 저는 하나가 기억나는 게 할머니께서 수요 집회 하지 말자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수요 집회를 이렇게 모금을 하고 돈 버는 걸 하지 말고 좀 미래를 위해서 한일 양국 학생들을 역사 교류를 좀 적극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본 청소년과 학생들이 일본에서 왜 사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무엇을 배상해야 되는지 그런 역사 교육의 장을 만들어 달라라고 했는데요. 현재 민주당에서는 저도 민주당에 이렇게 대변실이 있긴 있지만 현재에서는 뚜렷한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할머니의 이 말씀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좀 책임 있게 좀 답을 내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각 당 입장은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6635님께서 잘못된 것에는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되지만 26세부터 위안부에 관심 갖고 30여 년간 노력한 부분은 인정돼야 되지 않을까요? 했는데, 이경 대변인 말과 일맥상통한 말인 것 같고, 통합당에서 윤미향 당선인 의혹 관련해 TF팀 만들었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점을 들여다보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결국에는 회계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검찰 수사가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실 판단을 하자는 취지는 아닐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위안부 관련 활동을 하면서 방향성이 잘못 잡힌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 더불어서 이제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의 어쨌든 자금 유용 의혹에 대해 가지고는 충분히 TF가 살펴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윤미향 당선인이 개인적인 해명을 준비하고 있다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아마 검토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만약에 다소 부실한 부분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확대되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시민사회 운동이라고 했던 것들의 투명성에 대해 가지고 차제 그것이 누가 개인이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 어떤 지점을 점검해야 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입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국회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 살펴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 할머니의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유명 당선인이 뭘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방금 이준석 최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유명 당선인이 며칠 동안 지금 안 보이고 있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있는 것 같습니다. 해명, 물론 검찰 수사 부분까지는 본인이 어떻게 해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해명으로 국민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해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오늘 당선인 워크숍에 불참을 하셨죠. 예. 내일은 청와대 당선인 오찬이 있는데 아마 참석을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30일이 되면은 이제 당선인이 아니고 국회의원 신분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29일에는 국회의원 신분이 되기 전에는 좀 이야기해야 되지 입장을 않겠느냐. 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민주당에서도 그냥 이거를 미루놓고 개인이 선택에 맡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윤미향 당선인이 뭐 검찰 수사에서 범죄 혐의가 있던 없던지 간에 민주당 입장에서 좀 데미지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어떤 입장을 내라고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관련해서 오늘 여론조사 나왔죠. 예. 사퇴해야 된다가 꽤 많이 높았기 때문에 민주당도 아마 부담감을 가질 텐데 일단 이해찬 대표는 검찰 조사가 나올 때까지 아마 기다려보자 이런 것 같은데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배구종군 해야 된다, 뭐 사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아마 여론을 보고 있는 걸로 보고요. 미래통합당은 TF를 구상한 건 알겠는데 국정조사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국정조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개인의 어쨌든 비리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검찰 수사가 더 효율적입니다. 예. 계좌를 털 수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국정조사라 함은 결국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시민사회 단체라는 것들 특히 재단법인 형태라든지 사단법인 형태인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었느냐, 회계나 아니면 뭐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거는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예. 국정조사를 하다는 건데 예전에 그 최순실 사태 때도 보면요 국조를 하려면은 범위와 대상을 특정해야 됩니다. 예. 그 당시에 그래서 뭐 14가지 막 이렇게 막 쭉 나왔어요. 뭐 누가 어떻게 한 일, 누가 어떻게 한 일 이렇게 해서 다 나왔거든요. 예. 근데 지금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돼 가지고 정의연만 갖고 하기에는 국정조사의 범위를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추가해서 아까 말했던 구조적인 문제들이 드러날 때 하기 위해서 지금 관련 사례를 좀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뭐 당연히 검찰 수사에서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고 한다면 국정조사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농단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통령이 그 형사상으로 소추되지 않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검찰 조사 등으로 진실이 밝혀지는데 한계가 있다고 해서 이제 여야가 합의를 했던 거거든요. 예. 지금은 검찰 수사보다 효율적인 면이 사실 나오려면은 아까 말했듯이 좀 전반을 살피는 입법에 대한 어떤 요소가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국회가 들여다보기 수월할 겁니다. 예. 5597님께서 여론조사 수치는 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수치를 이야기하면 개요를 다 불러드려야 됩니다. 제가 던지면 다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준석 최고가 던지면 다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많은 수가 사퇴하는 거에 동의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요 이야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여당에서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민주당에서 당연히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결국은 그럼 이걸로 또 싸우는 걸로 시작하는 게 아니야 21대가. 그런데 저희가 이제 또 그 여론조사 수치를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은 그 정도의 압도적인 국민들의 어쨌든 그 반감이 있는 사안이라고 한다면은 예. 여당이 그것을 만약 야당이 뭐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을 했다 그러면은 거부해도 국민들이 크게 반응이 없겠지만은 만약에 야당 측에서 합리적인 범위와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려고 했을 때 여당이 안 받으면은 그건 그대로 지지율의 순손실이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저는 결국 야당도 조심스럽게 첨예한 어떤 지점을 잡아가지고 네. 국정조사를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때요?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해도 난 민주당 안 받을 것 같은데. 뭐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접했을 때 좀 왜곡에서 본질이, 그러니까 왜곡되는 거죠. 본질 자체가 왜곡되는 거고 흐려지는 부분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예.
뭐 여론조사 지금 이 정도까지 뉴스가 지금 쏟아지는 뉴스가 오늘도 무슨 단독으로 쏟아지는 뉴스가 있었는데 2012년도에 이영수 할머니께서 새누리당 민주당 국회의원 비례를 신청했는데 그 예. 당시에 윤미향 지금 현재 당선인이 막아섰다. 예. 이게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할머니와 당선인이 감정 싸움처럼 이 자체를 좀 이상하게 몰아가는 게 있잖아요. 아, 본질은 사라지고 지역적인 그럼요. 것만 나오고 있다. 네. 예. 그리고 뭐 조롱하는 만평도 좀 할머니를 조롱하는 만평도 좀 나왔었고 그리고 기자회견문도 무슨 뭐 대리 기자회견문이다 이런 게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때 예. 기자회견을 보신 분들은 이게 대리 기자회견문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요. 그런데 그렇게 이거는 뭐 정치권이서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없고 그냥 그렇게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국민들께서는 당연히 여론조사가 좋지 않게 나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를 많이 겪었어요. 그럼 여론조사 좋지 않게 나오고, 그럼 당사장은 대응할 수 없게 되고, 그럼 국민들께서, 아, 저 사람 또 해먹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여분이 엄청나게 많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본질은 흐려지고, 그냥 공방만 남게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국민들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언론 구조상 우리가 또 언론이 아닌 유튜브도 되게 많잖아요. 네.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봤을 때는 이게 정말 본질이 흐려지는 부분. 저는 이게 참 많이 그거 우려가 생각해봐요.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민주당이 지금 언론 탓하는 거 좀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언론 구조상 민주당에게 지금 불리하게 언론이 반응하고 있다 보십니까? 그러면? 언론 구조라고 말씀드린 건 제가 기자 출신이었고 네. 속보가 쏟아지는 그 방법들 현장에서 기자들이 어떻게 기사를 쏟아내는지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정말 그렇게 쏟아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구조 자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보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지금은 오보에 대해서 조심스럽지 않고 늦게 나가는 거, 소위 뭐 물 먹은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불안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구조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럼 박근혜 최순실 국정조사할 때도 그런 오보를 두려워해가지고 국정조사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때는 뭐 오보보다는 신속성이나 아니면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존중해가지고 민당이 움직였던 걸로 아는데 집권하고 나면 생각이 바뀌는 겁니까? 아니 이건 민주당의 생각이 아니고요. 예. 예. 기자 출신인 제 생각인 거고요. 예. 뭐 네. 미준석 최고는 언론 환경은 친여에 가깝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의 언론 환경이? 뭐 어떻게 판단하더라도 전혀 지금 친야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들 판단해 주시고요. 그러면 미래통합당 얘기를 좀 해봅시다. 미래통합당 지금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키고 이제 가는 거죠. 예. 1년. 예. 네. 당 반발은 이제 다 무마된 겁니까? 뭐 아무리 그래도 1년 동안 비대위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1년 동안 비대위 한다는 게 사실 이걸 놓고 싸우는 과정 자체가 크게 의미 없는 것이었던 게 예. 비대위가 성과 없으면 2달 뒤부터 물러나라 난리칠 겁니다, 사람들. 그리고 비대위가 성과 있으면 1년 뒤에 나가려고 해도 제발 더 남아주세요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대위라는 것은 항상 원래 당원 당규에 비상 상황이 종료된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걸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이번에 뭐 1년을 못 박자 아니면 8월 31일로 못 박자 뭐 이런 것들 크게 의미 없는 그냥 다툼이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언론에서 예측을 하니까 뭐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다. 뭐 또 여연을 없앨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당에서는 전혀 그런 말이 아직 나오진 않았죠. 여의도 연구원 같은 경우는 대수술이 필요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수술은 필요하다. 예. 네, 왜냐면 이번에는 사실 당 자체 여론조사를 돌림 등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당내 당파성이나 아니면 또 당파성도 웃긴 말이죠. 당내에 당파성이 있다는 말이 웃긴 거고 예. 그리고 또 실제와 다른 결과들이 보고되는 경우가 덜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에서 이거는 세밀하게 좀 살펴가지고 만약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발전적 해체를 해야죠. 그건. 과거에 민주당 쪽에서 여의도 연구원을 상당히 부러워했는데 네. 여의도 연구소 시절에 당시에는 네. 왜 이렇게 됐다고 판단하세요? 그때는 소장이 깐깐한 유승민이었거든요.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예. 사람 하나 바뀌면은 예. 조직의 기강이 달라집니다. 옛날에 돈도 엄청 많이 썼다고. 돈보다 결국엔 실력이었죠, 그때는. 실력이 문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안심번호 여론조사가 도입되기 전에 여론조사라는 거는 상당한 수준의 어쨌든 그 샘플 잡는 능력이랑 예. 사후 보정 능력이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선 발군의 실력을 보였었는데 뭐 이제 한 4년인가요? 5년까지 이제 아마 유승민 의원이 했을 텐데 그 이후로 하락세죠. 상대적으로 민주연구원이 더 낫다, 이번 선거에서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당명 개정에 착수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때요? 바꿔야죠. 통합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당이라 함은 예. 예전에 민주통합당도 그랬고 임시당명으로 이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렇다고 미래당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제가 예전에 이제 한나라당에 새누리당 갈 때 김종인 장관이랑 같이 그걸 의결하는 비대위원이다 보니까 예. 이분에 대한 당명에 대한 컨셉은 우리가 버즈워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단어보다는 영속성이 있는 단어를 많이 선호하십니다. 네.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아이디어로 나왔던 게 뭐 이제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었는데 예. 민주가 들어간 것도 이런 것들 조합해자. 근데 하면은 민자당 아니면 자민당 아닙니까? 예. 그거는. 그러니까 예. 그런 어떤 좀 기성 정당의 느낌이 나는 이름들로 아마 하지 않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 바꾸는 것은 확실하다? 바꾸겠죠. 왜냐면 통합당이라는 당명을 원래 못 갑니다, 원래. 예. 그래, 알겠습니다. 민주당 어떻습니까? 이제 177석인데, 열린민주당하고 합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전당대회, 전에는 합당을 못할 것이다. 지도체제가 바뀌어야 합당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합당 얘기는 안 나오고 예. 있고요. 네. 글쎄요, 이거를 언론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는 민주당 내가 아니고 밖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글쎄요, 왜 합당을 해야 되는지 저희는 민주당 자체 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그 어떤 필요성을 지금 현재는 찾지 못하고 예.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진 몇몇 의원들은 합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네, 몇몇 분들은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글쎄요, 지금 지도부 체제에서는 비공개 회의 때도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은 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지도부 체제는 그런 이야기하기가 힘들죠. 선거 때 워낙 서로 디시전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수가 비슷한 사례로 이제 사실 어떤 강한 친박 성향을 가진 우리 공화당이나 이런 당, 기독당을 옆에 끼고 이제 보수가 활동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지난 한 2, 3년간의 세월이 진짜 의석수는 많지 않지만 그 극단의 존재라는 것이 당을 힘들게 한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만 하면은 저들은 가짜 보수요, 우리가 진짜 보수다, 박근혜를 따르자 뭐 이런 거 해버리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할 때 다소 이제 중도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예를 들어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조금은 더 국민 정서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바로 이제 그런 약간 조금 더 강한 대통령 지지 성향을 보이는 곳에서 반발 나올 겁니다. 저들은 가짜요, 우리가 진짜 맥이다, 우리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여론조사도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윤미향 사퇴해야 된다고 높았는데 네. 열린민주당 지지자는 반대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인 게, 뭐 제가 뭐 그렇다고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이 태극기 부대 같이 돌변할 거라 얘기하진 않지만은 대통령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열린민주당이 굉장히 강한 어떤 어조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과연 대중정당의 성격을 띠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말들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겠느냐. 뭐 이거는 짠맛 경쟁이 되면 그건 골치 아프거든요,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소수 정당을 국회에 입성시키겠다 해서 선거법을 시끄럽게 예. 좀 조용하지 않게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합당한다는 게 물론 그거를 바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전에 민주당을 바라보신 분들은 그분들에게 어떤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되는데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내대표를 대통령이 초청했습니다. 근데 민주당과 통합당, 거대 양당만 불러가지고 특히 정의당이 발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양당만 불렀다고 보십니까?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제가 그래서 정의당 분들 요즘 만나면은 지난번에 속으신 것 같은데요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네, 4+1이니 뭐 이런 거 할 때 그거 낚이신 것 같은데요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선거 전까지는 아니야, 우리도 낚인 거 아니야, 우리도 뭐 실리적인 판단을 한 거야 이렇게 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의석수는 큰 차이가 없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래 낚인 것 같다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세요? 많이 하신다는데 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신가. 제가 정의당 분들 네. 같이 방송도 많이 하고 많이 만나요. 예. 저도 정의당 대변인실이 옆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나는데요. 네. 그렇게 많이 하신다라는 거는 조금 개인적인 거기 의견이 가야지 거기다 아닌가. 얘기하면 안 되죠.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처음에는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점을 좀 들었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지금 배석자 없이 회동을 하는 거고 좀 격이 없이 소통을 하겠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다르다고 하잖아요. 예. 이제는 21대 국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제1야당의
협조가 엄청 필요할 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통령에게 허심탄회하게 좀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설득을 하거나 정말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하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가져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1대 국회가 곧 열리는데 아까 뭐 국정조사 이야기 됐습니다만 이 상임위 구성에 대한 협상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먼저 잘 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21대 시작부터 조금 여야가 많이 다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제 보도 나온 거 보면은 뭐 여야가 11대 7로 합의를 했다. 근데 오늘 윤호중 사무총장은 아니다 우리가 18개 다 가져가겠다 이랬단 말이죠. 뭐 이게 협상의 전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쉽게 이게 원구성 협상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실제 협상의 전략이죠. 예. 왜냐하면은 그 18개 다 가져간다는 거는 지금 뭐 어쨌든 13대 국회 이후로 약간 뭐 관습화된 것을 깨겠다는 것이고 사실 그런 부분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민주당과 정부가 가져가게 됩니다. 예. 그랬을 때 지금 뭐 자신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추경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 추경이 옳은 것인지 야당과 다퉈봐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일방적인 운행하겠다는 거는 그 결과에 다 책임지겠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뭐 일자리 추경해가지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예. 그런 것도 아니고 결국 야당과 합의해서 처리했다는 것이 모든 정책적 실패나 정책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인데 그걸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가겠다? 글쎄요, 그건 과거에 집권상정이 있던 시절에 MB식 소통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자가당착에 빠질 것이다. 야당이 그리울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18대 0이라고 이해한 것은 협상 전략일 뿐이다. 아, 그렇죠. 예. 네. 저라도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예. 이경 대변인님. 우선 11대 7이 협상 결과로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예. 저도 언론에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좀 이상하다. 예.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으니까요. 예. 이런 생각을 가졌었고요. 전략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예. 전략인지 아닌지는 전략 아니면 모르겠는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전략이라고 하셔야죠. 네, 전략인지 아닌지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건 예. 모르는 거니까요. 예. 솔직히 모르겠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솔직히 민주당이 잘해서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지하신 건 아닐 겁니다. 예. 야당에 대한 미통당에 대한 어떤 좀 더 서운함이라든지 좀 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정말 뭐 동물국회, 식물국회 정말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21대에서는 그러지 말고 뭐 여당한테 지금 민주당에서 뭐 윤호중 사무총장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뭐 국민들께서 지지를 해주신 거고 뭐 눈치 보지 말고 또 뭐 하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아무리 그 워딩을 다시 봐도 공감대는 좀 형성이 되지 않고 예. 다만 저같이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좀 당내에 있어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딱 이준석 최고께서도 아직 최고시죠? 예. 이준석 최고께서도 오늘까지요. 네, 근데 오늘까지 최고께서 또 이게 좀 위험하다 하신 그 부분이 어떤 건지도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현재까지 오늘 발언까지는 뭐 이렇게 국민이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의문점을 갖는 그런 국민들을 좀 설득을 하거나 제대로 어떤 방향을 다음 워딩을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의석수대로 하면 11대 7이나 12대 6 정도 되겠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법사위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아마 민주당에서는 20대 국회 때도 우리가 겪었는데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하다 보니까 뭐 하나도 통과가 안 됐다. 그러니까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려면 책이나 자꾸 심사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가겠다 이런 것 같아요. 역사상으로 법사위원장을 상원위원장격으로 가장 잘 활용하셨던 분이 누구냐라고 기자들한테 물어보면은 빠지지 않은 분이 있는 게 뭐냐면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예. 그만큼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잘 활용하신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야당으로서 그 권한을 잘 활용하셨던 전례에 비춰봤을 때 지금 와가지고 뭐 사실 그게 좀 불편할 것 같다 국정 운영에 이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야당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봤을 때 민주당의 정책적인 그 독선이라는 것이 우려된다면은 당연히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거라 보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경제 정책이라든지 뭐 규제 철폐 뭐 이런 것들 개혁 정책이라고 일컫는 것들에 대해서 여당이 무한한 자신감이 있으면은 진짜 법사위원장도 가져가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당의 견제 역할의 핵심이라는 것이 일부 상임위를 가져가고 법사위원장을 통해서 사실상 어떤 한 번 더 스크리닝하는 그런 단계를 예. 두는 것인데 이걸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갔을 때 모든 대한민국 국정에 대한 책임은 여당과 정부가 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과연 좋은 알겠습니다. 것일까는 민주당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예. 그거는. 예. 이경대 대변인 시간에서 좀 30초만. 네. 예. 법사위. 법사위 제도가 만들어진 거는 1951년입니다. 그때는 법률 전문가가 워낙 부족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예. 건데요. 지금은 예. 아니죠. 우선 상황 자체가 다른 거고 뭐 여당이 자신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20대에서 법사위는 그 여야 합의로 올라온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법사위에서 지금 이번에 55건, 그러니까 55건이 발목 잡아서 자동으로 폐기가 되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개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특별법입니다. 한마디로 민간 잠수사 등 자원봉사자들 치료 지원 확대하는 것이 이게 완전히 폐기가 됐고요. 그리고 1970년대에서 80년대 인권 유린 당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가해자 처벌 이 법안 자체가 완전히 폐기가 됐습니다. 예. 네. 하여튼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여당이 말하는 법사위- 개혁이 항상 옳은 건지는요. 그래요. 선거제도 개혁만 봐도 알고 예. 있습니다. 이 주제 합시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